책상 옆 3단 서랍. 첫 번째, 두 번째 칸은 자주 쓰는 물건을 넣어두지만 손이 제일 안 닿는 세 번째 서랍에는 무엇이 들어있나요? 꼭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알려주고 싶은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서랍 한번 열어볼게요. 자, 인사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이군이라고 하고요. 이번 에피소드를 진행하게 될 메인 MC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낱낱입니다. 낱낱이라는 이름은 제가 대학생 때부터 썼던 아이디로 사람과 말에 글에 감칠맛 있다는 뜻인데요. 조미료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 지은 이름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 팟캐스트에서 조미료 같은 역할을 해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빛과 소금 같은 존재가 되겠다. 네, 전 소금. 소금. 제가 빛을 하고 저는 이군이라고 하고요. 뜻은 없고 그냥 일반적으로 사람을 부를 때 뭐 무슨 군, 무슨 양 하고 부를 때 이군입니다. 저희 방송은 오프닝에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이제 매주 이군과 낱낱이 번갈아 가면서 한 주씩 본인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풀어보는 방송인데요. 낱낱은 관심사가 뭐가 있죠? 저의 최근 관심사는 요리랑 환경 문제인데요. 그 밖에도 좋아하는 것들이 무수하게 많기 때문에 앞으로 하나하나 보따리 풀듯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저는 보통 한 인물에 대한 인생사나 아니면 뭐 종교, 철학 이런 것들에 좀 관심이 있어가지고 저는 앞으로 이런 이야기를 좀 풀어보려고 하고요. 이번 주에 제가 준비한 주제는 18세기 유럽 전역을 휩쓴 최고의 인싸 프랑스와 마리 아루에, 보통 필명 볼테르라고 불리는 사람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낱낱은 인싸, 아싸 이런 말 많이 들어봤나요? 그렇죠. 요즘은 되게 많이 쓰는 단어고 뭐 인싸냐 아싸냐 막 이렇게 막 구분 짓기도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본인은 인싸인가요? 저는 인싸 아싸를 어떻게 구별하라고 생각하냐면 인싸는 상대방의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아싸는 자기를 좀 더 생각하는 사람을 생각해요. 아,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저는 인싸인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 왜냐면, 남을 배려해준 사람이 인싸 같은 성향의 사람이고, 저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가지고 그냥 외향적인 사람,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힘을 받는 사람을 약간 인싸라고 생각하고, 약간 좀 내향적이고 오히려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좀 지치는 사람 있잖아요. 네. 그런 사람을 좀 아싸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아싸 같은 느낌이 좀 있거든요. 낱낱은 인싸다. 잘 네, 들었습니다. 저는 인싸입니다. 아니면 오늘 제가 진행하려고 하는 볼테르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 있나요? 아니면? 아니요, 저는 솔직히 이군이 이 주제를 한다 그랬을 때 볼테르가 뭐지? 처음 들어본 말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찾아보니까 철학자라고 뜨더라고요. 철학자. 네. 네. 그래서 이군이 또 이런 관심사가 있었구나. 또 처음 알게 돼가지고 검색을 해봤어요. 근데 이 볼테르를 제가 또 관심사자를 하다 보니까 네. 자디겐 볼테르라는 네. 브랜드 사람이 또 아니라 네, 사람이 브랜드. 아니라 그 브랜드가 또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괜히 또 사고 싶은 브랜드만 하나 또 생겼다. 볼테르 사실 볼테르가 뭐죠? 한국에서는 별로 유명하지 않은 것 같고 유럽에서는 조금 유명하긴 한데 18세기 이제 유럽을 떠돌아다니는 작가이자 이제 계몽사상가나 뭐 시인, 비평가, 철학자, 역사가 행동하는 지식인 같은 그런 활동을 많이 했던 사람이고 굉장히 타이틀이 많네요. 타이틀이 많고 또 가장 대표적인 것들을 제가 꼽아보자고 하면 약간 쌈딱 같은 이미지가 좀 있거든요. 약간 현대 약간 왜 아가리 파이터라고 하듯이 막 논쟁을 좋아하고 남한테 절대 지지 않고 무조건 싸워서 이기는 그런 캐릭터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인기가 많았는데 어떤 것 때문에 인기가 많았냐면 이 사람이 프랑스 사람인데 프랑스에 대한 정치 체제를 막 비판하고 종교를 비판하고 하면서 프랑스인들에게 좀 굉장히 지지를 많이 받았고 그래서 실제로 프랑스 파리에서 추방이 돼가지고 거의 한 20-30년간 파리로 못 돌아오고 막 변방을 떠돌거든요. 네. 그래서 1778년이 되면 이제 볼테르가 거의 나이가 80이 넘었을 때 네. 굉장히 노인이 됐을 때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이때도 파리에서 볼테르를 환영하는 인파들이 엄청 모여가지고 열렬하게 환호를 했다고 합니다. 80살이라고 해보면 이때가 18세기니까 지금 생각해도 사실 80대면 되게 고령이잖아요. 네. 근데 이걸 묘사하는 사람들은 그 80 먹은 노령의 할아버지가 들어왔는데 마치 개선 장군이 들어오는 것처럼 굉장히 당당하고 멋있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작가가 좀 메인 캐릭터긴 한데 아까 위에서 말했다시피 정부에 좀 미움을 사가지고 금서 조치된 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약간
지금 또 좀 그런 느낌이 있지만 당시에는 국가에서 금소로 지정을 하게 되면 네. 이 책 되게 재밌는 책인가 보다 하면서 사람들의 오히려 호기심을 유발해서 역풍을 또 맞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인기가 되게 좀 올라가게 되고 약간 우리나라로 치면 그런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좀 게임 강국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떤 개발자가 되게 재밌는 게임을 개발을 했어. 근데 국가에서 그걸 금지 조치시켜버린 거야. 근데 그게 해외에서 막 팔려나가가지고 해외에서 엄청난 인기를 받게 되는 거지. 그래서 국내 사람들은 오히려 하고 싶은데 못하면서 막 해적판으로 구해서 하고 불법 다운로드 하면서 하다가 이게 정식으로 풀리게 되면서 인기가 엄청 터져버리는. 그렇죠. 포켓몬고도 왜 우리나라에서 못하게 됐을 때 사람들이 다 강원도 그 조만한 지방이 맞아, 되니까 다 글로 가가지고 그 관광이 활성화되는 신드롬을 일으켰던 것처럼 사람들이 금지시키면 더 좋아하죠. 금지시키면 더 좋아하고 막 오히려 더 하고 싶어하고 그렇죠. 그런 사람이었고 볼테르에 대한 다른 묘사가 또 어떤 게 있냐면 이탈리아에는 르네상스가 있고 독일에는 종교개혁이 있다면 프랑스에는 볼테르가 있다. 르네상스 종교개혁 같은 거 생각해보면 유럽 사회에 굉장히 파장을 미친 그런 사건들인데 프랑스에는 그 비슷한 걸 뽑아보면 보통 프랑스 대혁명 같은 거 뽑을 수 있거든요. 네. 근데 프랑스 대혁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줬다라고 볼테르가 알려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건들과 더불어서 프랑스에는 볼테르가 있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당시에 영향을 많이 끼쳤던 사람인 거죠. 다른 캐릭터로는 이제 굉장히 자수성가한 갑부 같은 느낌이 있는데 네. 우리가 보통 작가 하면 약간 헝그리한 그런 좀 작가를 떠올리게 되잖아요. 네. 배고프고 막 열심히 일하는 사람 같은 느낌인데 볼테르는 거의 80살 넘어서까지 장수를 하면서 죽기 직전에는 커다란 대저택이랑 별장을 여러 개 거느리고 하인도 한 160명 정도 거느리는 대부호로 죽거든요. 말년이 좋네요. 말년도 좋고 평생을 그렇게 돈을 잘 벌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문학 하나에만 꽂혀 있는 사람은 아니고 약간 투자 같은 거에도 관심이 있어가지고 자기 재산을 막 불리는 느낌도 있고 전형적인 인싸의 특징인 것 같아. 좀 숨어가지고 학문만 하지 않고 사회에 나가서 운동도 하고 막 돈도 벌고 이런 느낌으로. 다른 특징으로는 이제 편지를 엄청 많이 썼다라고 하는데 지금으로 치면 약간 카카오톡이나 인스타로 소통하는 것처럼 편지를 막 주고받고 하는 거지.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없었으니까 다 손편지였을 거 아니에요. 손편지로 쓰는데 거의 통계적으로는 한 1000에서 2만 통 가까이 썼다고 하고 하인의 또 증언에 따르면 평생에 거의 4만 통에 가깝게 썼다고 하는데 네. 약간 현대로 치면 막 하루에 자고 일어났는데 막 카카오톡이 막 수십 개 쌓여 있고 인스타 좋아요가 막 수백 개 몰려 있고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DM은 읽지 않아요. 이렇게 말하는 인플루언서들처럼. 바쁘니까 보내지 마라. 오히려 그렇게 말할 정도로. 그러니까 대충 계산을 좀 해보면 80살까지 살았다라고 가정을 하고 이제 보통 편지를 제 경험으로 보면 20살 때 군대 가서 많이 썼거든요. 네. 그러니까 20살 때부터 80살까지 한 60년간 편지를 4만 통 썼다라고 계산을 해보면 1년 360을 꼬박 빼먹지 않고 하루에 한 통씩 쓰면 한 2만 통이야. 그러니까 이 양반은 평생 죽을 때까지 60년간 공휴일도 없이 추석도 없이 그냥 하루에 편지를 2통을 꼬박꼬박 써야지 4만 통을 쓸 수 있는 양을 쓴 거죠, 이 사람은. 그 편지들이 지금도 남아 있나요? 남아있는 것도 많이 있죠. 근데 아까 말했다시피 4만 통이나 되다 보니까 다 있진 않고 책 같은 데도 막 끼어져 있는 것도 발견하고 사후에 막 바지 주머니에 있는 것도 막 꺼내서 나오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거를 만약에 막 마켓에서 주우면 거의 로또급인. 중고거래를 하면 롯데 받는 것처럼 살 수 있겠지. 또 작가다 보니까 네. 대표적인 책들을 좀 많이 썼는데 네. 평생에 걸쳐서 거의 수십 권의 책을 씁니다. 한 7, 80권 넘게. 대표적으로는 이제 관용론, 뭐 캉디드, 철학 서간, 철학 사전 등 막 등등 많이 있는데 오늘은 이제 볼테르의 인생 전반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네. 대표적인 책으로 불리는 캉디드라는 책을 제가 좀 읽어드릴까 하고 네. 사실 시간이 좀 부족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생애를 좀 하고 끊은 다음에 그 다음 주, 다음 주가 아니구나. 그 다음 주는 낱낱 에피소드가 올라갈 테니까 그 다다음 주쯤에 캉디드를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타고난 좀 쌈딱이기도 했고 또 돈도 많고 인기도 많고 하다 보니까 생애가 되게 재밌거든요. 되게 콘텐츠가 많은 사람이네요. 그죠. 소개할 게 되게 많고 듣다 보면 공감 가지기도 하고 공감이 안 가기도 하는 되게 희귀한 인물이기 때문에 오늘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생 1694년 11월 21일 날 프랑스 파리에서 태어납니다. 네. 17세기에 태어나서 18세기 전반을 살다 간 사람인데 아버지는 공증인이고 네. 어머니는 굉장히 따뜻한 어머니였다고 하거든요. 공증인은 이제 보통 우리가 공적 증서를 발급하는 공무원 같은 건데 현대로 치면 약간 동사무소 같은 데 가서 막 주민등록 등본 떼고
초본 떼고 이런 거 관리하시는 그런 공무원이었던 것 같아요. 그럼 되게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나신. 평범하기도 하고 근데 아버지가 좀 공직자다 보니까 좀 전형적으로 좀 부유한 중산층 가정에서 태어났고 또 아버지가 나중에 말년에는 프랑스 시청의 재무관이 돼가지고 굉장히 고위직까지 올라가시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부유하게 자랐다. 부유하게 자랐으면 약간 자수성가. 자수성가기도 한데 그러니까 아버지가 물려주신 재산을 자기가 받아가지고 그걸 더 그걸 불렸다. 투자를 해가지고 엄청 잘 불리거든.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지. 10살 된 형과 9살 된 누나가 있었는데 형이 쌍둥이였는데 어렸을 때 한 명이 죽었다고 해요. 그래서 형 하나, 누나 하나, 이제 자신 하나 있는 굉장히 유복한 가정에서 살았다. 1701년이 되면 볼테르 나이 7세인데 7살인데 이때 어머니가 사망하게 됩니다. 근데 굉장히 권위적인 아버지 밑에서 살다 보니까 어머니가 그걸 막아주고 했었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시다 보니까 이제 아버지에 대한 반항심이 좀 많이 크게 증가했다고 해요. 그래서 당시에 왜 대부라는 말 들어봤나요? 네, 대리부. 대리부, 영어로는 뭐 갓파더라고 하는데 보통 종교적인 후견인 같은 거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신부님이 어떤 한 아이를 딱 이제 다 커가지고 독립할 수 있을 때까지 좀 뒤에서 돌봐주는 후견인 같은 느낌으로 샤토네프 신부를 이제 대부로 삼으면서 굉장히 아버지 대신 애착을 느끼고 좀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신부님께서 자유사상가 모임 같은 막 토론장 같은 데 볼테르를 데리고 다니면서 어렸을 때부터 이런 문화에 취하게 되는 거죠. 1704년이 되면 10살인데 루이르 그랑이라고 하는 학교에 입학하게 됩니다. 요거 현대에 좀 찾아보니까 굉장히 프랑스에서도 굉장히 명문 학교라고 하더라고요. 당시에도 당연히 명문 학과였고 네. 그리스교 재단 학교인데 지금 우리나라로 치면 기독교 재단 학교 같은 거 그런 데 들어가가지고 선생님이 어떤 말을 하냐면 굉장히 총명하지만 좀 비상한 악동이다. 악동이었다. 표현을 하고 고전 문학이나 연극 같은 데 관심이 많았는데 그것만큼 사교 같은 거에도 관심이 많아가지고 막 여자친구 만나고 애들이랑 밤늦게 술 먹고 돌아다니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한테도 굉장히 혼나는 일도 많았다고 하는데 굉장히 발랄한 유년 시절을 보낸 거고 이것도 아까 말했다시피 전형적인 인싸의 좀 특징인 거지. 외향적이다 보니까. 그치, 공부도 잘하는데 놀기도 더 잘하는 또 그런 애들이 학교에 한 명씩 있죠. 좀 꼴보기 싫긴 한데 1711년이 되면 17세가 돼가지고 졸업을 합니다. 아버지는 계속 말했다시피 깐깐해가지고 이제 내 아들 볼테르가 법률가가 되길 원했어요. 네. 근데 아버지에 반해서 자신은 이제 문학에 좀 전념하기로 마음을 먹게 됩니다. 문학이요? 문학 작가다 보니까 고전 문학 같은 데 굉장히 관심이 많았거든요. 시 같은 거에. 그 당시에는 문학을 쓰는 게 노는 아이들이었나요? 그렇진 않았고 그렇진 지금이랑 않았는데? 똑같은데 근데 자신이 좀 개인적인 성향상 글을 쓰고 주고받고 그거에 대해서 토론하는 거에 되게 맞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1713년이 되면 19살에 아버지가 이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네. 네덜란드에 있는 프랑스 대사관 서기관으로 보내버립니다. 근데 거기 가서도 이제 팽페트라고 하는 여자친구를 만들어가지고 연애 사건으로 좀 무리를 일으켜가지고 파리로 송환되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막 업무 시간에 막 일은 안 하고 맨날 럽스타그램 하고 막 여자친구랑 카카오톡 주고받고 이러다 보니까 당시 관리한테 조금 까였던 것 같아. 문제가 많네. 문제가 조금 있죠. 네. 그래서 1715년이 되면 이제 다시 프랑스로 돌아와가지고 이때가 이제 프랑스 왕 루이 14세가 죽고 난 다음에 네. 그 보통 섭정이라고 해가지고 대리 정치를 하는 시기가 오거든요. 네. 그래서 오를레아 공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리 정치를 시작을 하는데 이 오를레아 공을 까면서 볼테르가 다시 또 등장을 하게 됩니다. 파리에. 그래서 아까 말했던 자유사상 모임 같은 탕플이라고 하는데 영어로 템플이라고 하거든요. 네. 약간 살롱 이런 거 들어보셨나요? 네, 들어봤어요. 당대 지식인들이 모여가지고 막 문화를? 떠들고 네. 막 도박도 하고 토론도 하고 하는 그런 장소에 가가지고 명성을 쌓기 시작합니다. 약간 현대로 치면 젊은 사람들이 다니는 약간 클럽 같은? 그렇죠? 약간 아지트 같은 느낌. 뭐 저 같은 아싸는 못 가봤긴 했는데 클럽 같은 느낌일 것 같아요, 사실. 1716년이 되면 22살인데 오를레아공 위에서 말했던 섭정하는 그 관리를 추문을 풍자하는 시 나는 보았도다라는 시를 발표를 하는데 이것 때문에 오를레아공에 화를 엄청 사가지고 도망칩니다. 이때부터 이제 두 번째 캐릭터가 발동되는 거예요. 첫 번째 캐릭터는 작가고 두 번째 캐릭터는 약간 유재석 부캐 같은 유산슬 같은 느낌으로 도망자 캐릭터가 있거든요. 도망자요? 그래서 친구인 쉴리 공작의 성에 도망갑니다. 갔다가 그 다음 년에 23살이 되면 결국에는 붙잡혀요. 그래서 오를레아공에 쟤 잡아와 해서 잡혀가지고 당시 프랑스의 유명했던 감옥 바스티유 감옥에 수감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23살인데 벌써 전과 1번 빨간 줄 끄인 거죠. 이미
인생을 조금 망치기 시작을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교도소에 가가지고 교도소장이랑 1대1로 막 대면해서 식사도 하고 그럴 정도로 대접을 받았다고 합니다. 영향력이 꽤 있었던 것 같아, 젊었을 때부터. 1718년이 되면 24살인데 감옥 안에서 오이디푸스라고 하는 책을 집필을 하는데 이게 엄청나게 히트를 칩니다. 24살 때부터. 신화. 그죠, 그리스에 관한 얘기를 쓰는 건데 네. 이것 때문에 고전주의 작가 중에 라신이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작가가 있었는데 프랑스 사회에서 라신의 후계자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승승가도를 달리기 시작하는 거지. 약간 유재석의 새로운 후임, 신입 MC, 젊은 MC가 나타나는 것처럼 네. 굉장히 파란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이때부터 이제 오이디푸스를 쓰면서부터 필명인 볼테르를 쓰게 되는데 그 전까지는 항상 아루에라 불리다가 볼테르라는 이름을 쓰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는 사실 정확히 안 나오고요. 네. 볼테르도 자신이 볼테르가 무슨 뜻이다라고 말한 게 없어가지고 네. 보통 추측을 많이 하는데 왜 우리가 에너그램이라고 해가지고 그 철자 바꾸는 거 혹시 아시나요? 네. 약간 암호학? 암호화 같이 예를 들면 뭐 애플 APPL이라고 하면 PAPL이 이렇게 좀 순서를 바꿔가지고 파플이라고 한다든가 네. 약간 이런 느낌으로 만들었다라는 추측이 가장 좀 맞는 것 같아. 사실은 볼테르 이외에도 필명이 되게 많았는데 뭐 무슨 박사 이런 이름도 쓰기도 하고 왜냐하면 이제 정치적으로 억압이 들어오다 보니까 자신의 이름으로 책을 못 내잖아. 그러다 보니까 볼테르 이외에도 수백 가지의 필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게이트를 치면서 위에서 아까 막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던 오를레아 공이 볼테르를 살짝 불러요. 그래서 회유를 하는 거지. 너 되게 좀 재능이 있는 것 같으니까 그냥 내가 연금 주고 할 테니까 내 욕 그만하고 그냥 작가의 길을 가라 라고 하는데 볼테르가 어땠을 것 같아요? 거절하죠. 당연히 까면서 내일은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제 거처에는 신경 쓰지 말아주세요 라고 하면서 까버립니다. 그러니까 약간 시대의 반항아 같은 느낌이 있는데 그럼에도 약간 좀 버릴 수 없는 되게 애착이 있는 그런 캐릭터였던 것 같아요. 버리기에는 너무 재능이 많아. 너무 아깝다. 1722년이 되면 28살인데 드디어 아버지가 사망하게 됩니다. 아버지가 사망을 하면서 유산을 좀 남겨주게 되는데 이것들을 투자를 굉장히 신중하게 잘해가지고 이때부터 부를 쌓게 되거든요. 부유한 볼테르의 시작이지. 1723년이 되면 29살입니다. 네. 천년두에 심하게 걸려가지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한다고 해요. 천년두 들어보셨나요? 그 수두에 어. 걸리는 거죠. 우두 뭐 수두 바이러스 걸리는 건데 왜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왜 호환마마 이런 얘기 하잖아. 네. 호환이 이제 왜 우리나라가 민가에 막 산 같은 게 많다 보니까 호랑이들이 막 배고파가지고 생일 잔치 할 때 토끼 잡아먹고 하다가 더 이상 먹을 게 없어가지고 민가에 내려오는 거지. 그래서 당연히 사람이랑 1대1로 싸우면 호랑이가 이기겠죠. 네. 그러니까 사람을 막 죽이고 하니까 그걸 굉장히 무서워하면서 호환이라고 하고 마마가 이제 천년두 같은 건데 이게 저도 이거 사실 잘 몰랐거든요. 근데 마마를 네이버에 찾아보니까 그런 뜻이. 저도 호랑이 마마 이런 건 줄 알았는데. 마마가 천년두라는 뜻인데 천년두가 보니까 얼굴뿐만 아니라 몸 전체에 발진이 나면서 그게 막 터지고 아물고 터지고 아물고 걸 반복하는 거야. 이렇게 물집 수두 잡히는 것처럼. 그래서 막 온몸에 딱지가 않고 그렇게 돼가지고 이게 치사율은 사실 3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네. 생각했을 때 그렇게 높은 치사율은 아닌데 네. 그것보다 이걸로 살아남게 돼도 굉장히 외상적인 후유증이 많이 남는다고 해요. 우리가 왜 얼굴에 여드름이 전체 확 났다가 없어지고 해도 흉터가 남죠. 흉터가 남듯이 그냥 사회생활하기 힘들 정도로 그냥 흉이 많이 지고 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두려워했던 병이었다고 합니다. 또 그 당시 프랑스 사람들이 외모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살았잖아요. 그죠, 막 되게 자신을 꾸미는데도 막 하고 하는데 어쨌든 볼테르는 뭐 얼굴에 흉터가 남진 않았던 것 같은데 당시에 뭐 그런 느낌도 있었고 왜 우리 옛날에 교과서 같은 거 제가 좀 떠올려 봤는데 왜 어떤 시골 의사가 이거 천연두 백신을 만들려고 막 동네 꼬마아이 불러가지고 백신 한 방 주사 놓고 자기도 놓고 해가지고 둘 다 안 죽고 살아 있어가지고 백신이 시작됐다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나요? 아니요, 전 처음 들어봐요. 난 뭐 교과서에서 봤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시골의 의사가 이제 이런 면역범 접종법 같은 걸 좀 개발을 하면서 네. 동네에 돌아다니는 꼬마 한 명을 불러가지고 네. 야 사탕 줄 테니까 일로 와봐 하면서 잠깐 따끔할 거야 하고 이제 바이러스를 주입을 하는 거지. 그리고 얘도 한 방 나도 한 방 넣었어.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린애한테 불러가지고 임상 실험을 했다는 건데 그 당시에는 뭐 그런 개념이 없었으니까. 네. 그래서 둘 다 어떻게든 살았나 봐 운 좋게. 그때부터 이제 백신이라는 게 시작되는 역사가 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1726년이 되면 네. 32살입니다. 이때 볼테르 인생에서 좀 중요한 사건 하나가 터지게 되는데
명문 귀족이었던 슈발리에 드 로앙이라는 사람이랑 막 말다툼을 해요. 평생을 싸우고 지내는데 이번에는 좀 잘못 상대를 고른 것 같아. 그래서 싸우다가 주위에서 하인들이 이제 열받아가지고 아니 우리 도련님을 감히 네가 뭔데 욕을 하냐라고 하면서 하인들이 막 와가지고 몰려서 때립니다. 때려가지고 이제 볼테르가 화가 나가지고 아, 나중에 1대1로 제대로 붙자 옥상으로 따라와 하는데 그거 자체가 귀족에게 불손했다는 이유만으로 다시 또 고소가 돼가지고 바스티유에 다시 들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전과 2범이지 벌써. 그래서 한 3-4달 정도 있다가 영국으로 추방한다는 조건으로 석방이 되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체가 프랑스 사회에 염증을 느끼게 되는 계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볼테르가 인기도 많고 똑똑하고 해도 당시에는 그냥 젊은 볼테르는 그냥 귀족의 멸시를 받는 평민밖에 안 됐던 것 같아. 아무리 잘 나갔어도. 신분 사회 안에서는. 그래서 프랑스 사회를 떠나고 영국으로 가가지고 영국의 굉장히 자유롭고 개방적인 분위기에 매력을 느낍니다. 네. 그러니까 당시엔 뉴턴이나 로크 같은 대학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네. 이런 학자들이 나올 수 있었던 것 자체가 자유로운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판단을 하고 이후에 영국을 프랑스에 소개를 하고 또 프랑스를 비판하는 글들을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우리가 지금 생각해보면 약간 프랑스 생각해보면 막 그 쥐떼 같은 거 막 도시에 출몰 해도 쥐에게도 자유가 있다면서 쥐를 막 안 죽이고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 당시에는 자유로운 분위기는 좀 아니었던 것 같고 되게 억압적인 분위기였던 것 같습니다. 1727년이 되면 지금 영국으로 추방돼 있을 때인데 실제로 영국의 왕 조지 1세를 만나기도 하고 네. 그 다음 해가 되면 라 앙디아드라는 책을 이제 출간을 하면서 이걸 영국 왕비한테 헌정을 하기도 하고 영국에서도 굉장히 학자들과 뉴턴도 만나고 왕도 만나고 하면서 그냥 활발하게 보냅니다. 그러다가 10월 달에 프랑스로 다시 귀국을 하게 돼요. 2년이 흐르고 1730년이 되면 36살이었는데 여배우였던 르크브레르라고 네. 하는 굉장히 대배우가 있었거든요. 네. 볼테르랑 개인적인 친분도 있었다라고 하고 한국으로 치면 뭐 약간 고두심님 같은 느낌이려나? 그런 분이 이제 돌아가시게 되는데 네. 배우에게는 교회식 장례를 치르지 않는다는 관례 때문에 시체 처리를 안 해줘요. 당시에는 종교인들이 종교적인 것도 관장을 하지만 장례식 같은 것도 약간 장의사 같은 느낌으로 관장을 다 하게 되는데 네. 배우한테는 우리 그런 거 안 해줘 하면서 그냥 시체를 아무 때나 방치해버립니다. 그러면서 이게 프랑스 사회에 굉장히 파란만장한 좀 사건을 터뜨리고 볼테르도 굉장히 분노를 하면서 그 죽음에 관한 시라는 책을 써가지고 다시 한번 또 종교를 비판을 하게 되죠. 네. 이 사건은 다음에 제가 또 중요하게 한번 다룰 일이 있어가지고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1731년이 되면 37살인데 런던에 잠깐 놀러 갔다가 만났던 파브리스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이 파브리스의 친구가 스웨덴 국왕이었던 칼 12세였던 사람이야. 네. 그러니까 친구의 친구가 왕인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하다가 뭐 친구도 많아. 친구도 많고 한데 건너가 또 왕이니까 같이 막 술도 먹고 얘기도 하고 했겠죠. 근데 이 칼 12세라는 사람이 굉장히 성격도 좀 유별나고 좀 독특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칼 12세의 역사라는 책을 출간을 하는데 그것도 데이트를 쳐. 아니 이게 한 사람의 인생이 맞나요? 맞죠. 그러니까 전형적인 천재였던 것 같아요. 우리가 왜 음악 천재들을 좀 떠올려 보면 막 이렇게 책상 두드리는 소리나 막 네. 밖에서 차 지나간 소리를 듣고도 막 영감을 받아가지고 막 노래를 쓰잖아요. 그런 것처럼 네. 주위의 자신의 모든 것들이 다 자신의 소재가 되는. 툭 치면 글이 나오는. 아, 그지. 우리랑은 너무 달라가지고 사실 이해가 안 되는데 1732년이 되면 38살입니다. 네. 자이르라고 하는 또 연극을 또 이번에 쓰는데 이 연극도 데이트를 아니, 치게 되죠. 장르도 뭐 시, 역사 그다음에 연극. 연극, 소설 너무 많은데요? 좀 짜증나죠, 그죠? 좀 재수없다. 나 인싸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싸 내가 볼 때는 인싸 아무나 달 수 있는 타이틀이 아니야. 1733년이 되면 39살인데 17세기 당시 거장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선배들이겠지. 네. 선배들 비판하는 또 시를 써요. 또 출간을 합니다. 안 그래도 볼테르가 적들이 많았는데 이것 때문에 적들을 더 많이 만들게 돼. 그러니까 자신의 선배들을 다 까면서 너는 이래서 안 되고 얘는 저래서 안 되고 나는 이래서 되고 이런 글들 많이 썼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적들을 굉장히 많이 만들게 되고 어그로를 되게 잘 끌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날숨에 음. 싸우고 들숨에 글 쓰는 사람. 그러기다가 또 싸우는데 또 지지도 않아. 싸움도 잘해. 그러니까 좀 대단한 사람이지. 그러니까 이게 좀 좋게 말하면 좀 인싸의 기질이긴 한데 나쁘게 말하면 약간 좀 관심병의 초기 증상 같기도 하고 항상 양면이 있는 거니까. 어그로도 잘 끄는. 이때 또 중요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샤틀레 부인이라고 평생을 함께하는 이제 애인을 만나게 됩니다. 네. 1734년이 되면 볼테르 나이 40살이거든요. 불혹이 됐지. 네.
이제 편지 형식으로 종교와 프랑스 사회를 비판하는 영국인에 관한 편지 혹은 철학 편지라는 책을 출간을 하게 되는데 이게 아까 앞에서 말했다시피 영국에 대한 되게 동경심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영국 사회를 좀 드높이고 프랑스를 좀 까고 그다음에 종교도 같이 까버리는 그런 편지 형식의 책을 쓰면서 당연히 프랑스에서는 금수저치 되겠지. 금수저치 되니까 다 당연히 또 돌려깠으니까. 인기가 또 더 많아지겠지. 이런 거 자꾸 좀 반복인 것 같은데 또 세 번째 체포영장이 발부됩니다. 그래서 또 다시 두 번째 캐릭터 도망자 인생이 또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샤틀레 부인 아까 말했던 그 애인이랑 같이 그 시레라는 성으로 피신을 해가지고 여기서 한 10년간 같이 머물게 되거든요. 이번엔 바스티유는 안 가나요? 바스티온은 저 못 갔고 그러니까 정가 3범이 될 수 있었는데 아쉽게 못 갔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 샤틀레 부인은 당시에 굉장히 이과셨는데 이과 중이셨는데 굉장히 물리학과 수학을 잘하셨던 여성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볼테르는 문과잖아요. 네. 그러니까 문이과에 좀 끔찍한 혼종에 좀 탄생하는 계기가 되는데 서로 다르니까 끌리는 거죠. 그렇기도 하고 서로 이렇게 막 되게 가르쳐주면서 잘 맞았던 것 같아. 그러니까 샤틀레 부인은 볼테르한테 이과적 지식을 가르쳐주고 볼테르는 샤틀레 부인한테 아까 영국에 있었으니까 영어 잘하잖아요. 네. 영어도 가르쳐주고 문학도 가르쳐주고 하면서 뭐 육체적인 사랑도 했겠지만 정신적인 사랑이 굉장히 꽃피게 됩니다. 근데 앞으로도 계속 나오겠지만 볼테르가 종교 비판을 엄청나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볼테르는 좀 무신론적, 그러니까 신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래서 좀 궁금해서 좀 찾아보니까 무신론적인 입장은 좀 아닌 것 같고 이신론이라는 입장인 것 같아요. 이신론이 뭐냐면 다른 신을 인정하는 거죠. 그게 아니고 이자가 우리가 보통 왜 이성할 때 이자, 이치할 때 이자인데 네. 이신론이라고 하면 신이라는 건 있는 것 같아. 네. 왜냐면 우리가 밖에 둘러봐도 자연이 너무 아름답고 막 조화롭고 그러잖아. 네. 그러니까 세상을 창조한 신은 있지만 신이 인간 세상에 개입은 하는 그런 허접한 신은 아닌 거지. 그러니까 종교인 뭐라 그러냐면 신께서 분노하셔서 너희들이 돈을 내야 된다. 너는 그래서 화형을 당해야 된다. 이런 말 쓸데없는 말들을 하니까 신은 그냥 종교 자체에 그냥 신이 있다라는 것에 그치고 우리가 인간이 더 잘 살게 되는데 관심을 가지는 게 종교의 역할이라고 주장을 하거든요. 네. 굉장히 급진적인 측면도 있으면서도 당시에 좀 합리적인 사고를 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무조건 신은 없다라고 해버리는 게 아니라 이때는 이제 또 볼테르가 또 여성 편력도 좀 심해가지고 샤틀레 부인과 또 만나면서도 막 다른 여자도 만나고 불륜 또 막 하고 한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약간 세팅값은 나쁜 사람이야. 조금 마이너스 쪽이 좀 가 있는 것 같아. 근데 장점이 많다 보니까 마이너스가 좀 가려지는 느낌? 1735년이 되면 프랑스 파리로 돌아오는 게 허가가 떨어져요. 네. 그래서 와가지고 이번엔 또 카이사르의 죽음이라는 공연을 또 하는데 요것도 데이트를 칩니다. 1736년이 되면 42살인데 이때부터 프로이센의 프리드리히 2세라는 왕이랑 편지를 주고받기 시작해요. 프로이센은 지금으로 치면 독일이거든요. 네. 독일 국왕님하고 편지를 주고받을 정도로 영향력이 컸고 이때가 이제 그 볼테르가 뉴턴 철학의 요소들이라고 하는 책들을 막 쓰기 시작하면서 프랑스에 알려져 있지 않던 영국의 문화와 과학들을 막 소개하는데 집중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외교관 역할도 하는 사람이었네요. 그죠. 실제로 어떤 제가 대본에는 써오지 않았지만 네. 외국적인 임무를 띠고 전쟁이 발발했을 때 자신의 동맹국을 만들기 위해서 막 프로이센으로 파견되기도 하고 굉장히 영향력이 있던 사람이지. 그리고 좀 특징적인 게 하나가 뉴턴을 굉장히 좋아했다고 하거든요. 볼테르가 어떤 말까지 하냐면 나한테 누가 가장 위대한 사람인가라고 묻는다면 뭐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지만 나는 뉴턴이라고 대답할 거야 라고 할 정도로 어떤 뉴턴의 그런 과학적인 사고방식 같은 걸 좋아했다고 해요. 되게 이과를 존경하는 문과였네요. 뉴턴은 사실 생각해보면 수학자이자 과학자긴 한데 좀 개인적인 인물사를 좀 파보면 좀 미신적인 거에 관심이 되게 많았거든요. 막 연금술 같은 것도 관심이 많고 또 주식 같은 거 하다가 폭망했다라는 얘기도 유명하기도 하고 한데 생각을 해보면 볼테르는 되게 투자에 좀 귀재였던 것 같은데 둘이 좀 서로를 보완해주는 역할을 했으면 더 잘 먹고 잘 살았지 않았을까 싶긴 하거든요. 1739년이 되면 45세입니다. 네. 샤틀레 부인과 이제 여행을 떠나게 돼요. 그래서 그 다음 해가 되면 이제 클레브라는 곳 근처에서 아까 위에서 말했던 프대왕님 계시잖아요. 네. 프대왕님을 또 직접 만나가지고 베를린에서 막 대접받고 막 놀고 먹다가 다시 또 프랑스로 돌아오게 됩니다. 네. 1742년이 되면 프랑스 파리에서 마호메트 혹은 광신이라고 하는 연극을 또 성공을 거두게 되는데 마호메트 혹시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처음 들어. 마호메트가 이제 그 이슬람교에서 선지자로 나오시는 분인데
이슬람교를 창조한 창시한 인물이라 보면 될 것 같아. 아, 근데 그 사람을 사기꾼으로 묘사하는 연극을 써가지고 네. 당연히 종교인들한테 또 욕을 먹겠죠. 또 고발 당합니다. 불경하다는 이유로 또 고발 당하고 이번에는 뭐 추방당하진 않고 이제 공연을 몇 회 하다가 공연을 내리게 돼요. 음, 그리고 1743년이 되면 프대왕님이 이제 야 너 마음에 든다라고 하면서 프로이센으로 좀 오라고 좀 프로포즈를 하거든요. 네. 근데 일단은 이제 자신 애인인 샤틀레 부인이 좀 있었기 때문에 가진 않았는데 샤틀레 부인이 굉장히 내심 좀 두려워했다고 해요. 볼테르를 잃어버릴까봐. 굉장히 사랑했던 관계였던 거죠. 1744년이 되면 볼테르 나이 50살입니다. 네. 그리고 보통 지천명이라고 하잖아. 네. 자신의 하늘의 뜻을 알게 되는 나이가 되는데 이때부터 이상하게 또 볼테르가 잘 풀려요. 그러니까 그 당시 재상이었던 플레리라고 하는 사람이 죽고 그 위에서 말했던 루이르 그랑의 중학교 동창이었던 다르장송이라는 사람이 네. 프랑스 외무부 장관으로 취임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자신의 정치적인 발판이 마련되는 거지. 과거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역시 이게 인맥발인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자신의 친구 한 명은 외무부 장관, 다른 친구는 뭐 법무부 장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빽이 생기다 보니까 굉장히 힘을 받게 되면서 프랑스로 복귀를 해가지고 정치적인 인생과 공무원적인 인생을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1745년이 되면 프랑스 이제 왕세자의 결혼을 축하하는 공연으로 나바르의 공조르라고 하는 공연을 그 베르사유 궁전에서 상연을 하는데 네. 이때 루이 15세가 왕이었거든요. 왕의 첩이었던 퐁파드르 부인이 굉장히 볼테르를 마음에 들어 해가지고 야 너 되게 괜찮다. 그래서 이제 왕한테 가가지고 오빠 얘 좀 괜찮으니까 우리가 좀 데리고 있어 볼까 하면서 꼬셔가지고 왕실의 사료 편찬관으로 임명이 돼요.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궁정 생활을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해가 되면 52세가 되면 아카데미 프랑세즈의 회원으로 선출이 되는데 프랑세즈가 뭐냐면 약간 되게 권위 있는 학술기관 같은 거라고 보면 되거든요. 우리나라로 치면 약간 서울대 무슨 연구회, 카이스트 뭐 학술회 이런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아. 학술에. 이게 그러니까 볼테르의 좀 오랜 소망이었다고 해요. 볼테르가 사실 이때도 나이가 작은 편이 아니었다 보니까 프랑스를 좀 싫어하면서도 내심 좀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고 좀 왕실에서 대접받고 살고 싶었던 욕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때부터 이제 애증이. 좀 이중적인 성명이 좀 있긴 한데 궁정 생활을 시작을 하게 되죠. 본격적으로. 잠깐 쉬다 왔습니다. 팟캐스트 이렇게 하는 거 맞나요, 근데? 너무 이 사람의 인생이 기네요. 아직 30살이 더 가야 됩니다. 어떤 시작을 한 거 끝을 봐야 되기 때문에 네. 좀 이어서 해볼게요. 아까 마지막에 어디까지 얘기했냐면 지천명이요? 지천명 넘어가지고 이제 학술에 이제 회원으로 선출됐다까지 했죠. 해서 1747년이 돼가지고 이제 샤틀레 부인이 궁정에 들어와서 이제 왕비랑 도박을 하고 있었는데 큰 돈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샤틀레 부인한테 이제 도박 그만하라는 의미에서 귓속말로 이제 영어로 말을 하는데 네. 상대가 카드놀이 하는데 사기꾼인 거 모르십니까? 그만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네. 딱 보니까 이제 그 왕비가 타짜 같은 느낌이 있으니까 그만하세요라고 영어로 귓속말로 말했는데 이게 갑자기 들켜가지고 다시 또 도망자 인생을 살게 되죠. 그래서 친구였던 맨 부인의 저택으로 피신을 하게 되는데 네. 이때부터 이제 볼테르가 본격적으로 꽁트라고 하는 소설을 쓰게 되거든요. 꽁트 들어보셨죠? 네. 그러니까 보통 개그 코너 같은 데서 짧은 단막극 같은 거 네. 그런 거 꽁트. 상황극 같은. 그치. 약간 좀 짧게 하는 걸 꽁트라고 하는데 당시에는 이제 단편 소설 같은 장르를 꽁트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재치 있게 비판하고 하는 짧은 소설들을 이때부터 많이 쓰게 됩니다. 1748년이 되면 네. 54살인데 이제 아까 맨 부인의 그 성으로 도망갔잖아요. 네. 근데 맨 부인이 또 피해를 입을까 좀 두려워가지고 폴란드 왕이 있던 또 궁정으로 도망을 가요. 아니 뭐 도망갈 때도 많아 사람이. 아는 사람도 많으니까. 아는 부인도 많고. 그래서 10월 달에 좀 작은 사건이 하나 발생하는데 샤틀레 부인이 이제 젊은 시인이었던 랑베르라고 하는 시인과 다시 또 사귀게 되면서 삼각관계가 됩니다. 근데 이 당시에는 사실 이런 걸 뭐 불륜이라고 막 그렇게 치부하진 않았고 이제 여자도 남자도 좀 자유로운 연애를 좀 강조했던 시기이기도 하고 그냥 당시에 샤틀레 부인은 좀 귀족이다 보니까 당시에 귀족의 결혼은 자신이 사랑해서 하기보다는 좀 재산을 좀 증식하고 토지를 늘려가는 약간 그런 과정으로 봤거든요. 그쵸 다. 그러니까 결혼을 하고 자신의 애인은 따로 두고 그런 생활이 좀 자유로웠던 관계였던 것 같습니다. 1749년이 되면
샤틀레 부인이 위에서 말했던 젊은 시인이랑 이제 사귀다가 애를 가지게 되는데 네. 애를 낳고 이제 후유증으로 죽어버려요. 그래가지고 이제 혼자서 슬퍼가지고 프랑스 파리로 돌아와가지고 엄청나게 시련을 겪게 됩니다. 평생을 같이 했던 애인이 갑자기 죽었으니까 슬플 거 아니야. 그렇죠. 거기다가 이제 자기가 연속으로 냈던 연극 몇 편이 좀 실패를 하게 되면서 음. 이때다 싶어가지고 아 볼테르 지금 좀 약해졌으니까 공격을 하자 해가지고 적들이 볼테르의 비판을 엄청 많이 합니다. 볼테르가 안 그래도 몸도 지치고 정신도 멘탈도 나가 있는데 막 공격이 들어오니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베를린으로 떠나게 됩니다. 좋았던 기억이 있었던. 1750년이 되면 이제 푸데앙님이 초청을 해가지고 베를린으로 이제 도착을 하게 되는데 푸데앙님 아까 위에서 말했다시피 어린 시절부터 볼테르를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그래서 볼테르의 제자임을 막 자처하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시종으로 임명을 해가지고 연금을 2만 프랑이라고 된 연금을 주고 막 훈장도 수여하고 하거든요. 2만 프랑을 지금으로 가치로 사실 따져볼 수는 없는데 지금은 프랑스는 이제 유로화를 쓰니까 대충 지금 스위스에서 프랑이라고 하는 화폐를 쓰는데 계산을 좀 해보면 현대 가치로 한 2,600만 원. 연애 연봉이 2,600만 원인 거지. 2,600만 원. 우리 지금 신입 사원들 연봉이 2,600 되는 것도 힘든데 당시에 300년 전에 2,600만 원씩 받았으니까 굉장히 대접을 잘 받았다. 하다가 이제 조금 작은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베를린 아카데미의 원장이었던 이제 모페르티라고 하는 또 학자랑 또 싸워요. 또 쌈딱 기질 세 번째 캐릭터죠. 첫 번째는 작가, 두 번째는 도망자, 세 번째는 쌈딱. 또 캐릭터가 나와가지고 막 둘이 싸우다가 이때가 이제 점점 가면 갈수록 이제 푸데앙님이 볼테르를 좀 지겨워할 때가 됩니다. 그래서 볼테르가 있는 자리에서도 오렌지는 즙을 다 짰으면 버려야지. 그거 왜 가지고 있냐? 뭐 이런 말도 공공연하게 하긴 하는데 그 다음 해가 돼서 볼테르가 58세가 되면 네. 아카키아 박사와 생말로 출신 사람에 관한 이야기라는 이런 책을 또 발간을 하면서 여기서 모페르티를 엄청나게 까버려요. 근데 이 모페르티가 아까 베를린의 아카데미 원장이라고 했잖아. 근데 이 베를린 아카데미 원장을 푸데앙님이 직접 선임을 한 거거든요. 그럼 그 사람을 깠다는 건 푸대양도 같이 깠다. 그죠. 그렇게 되는 거고 안 그래도 푸데앙님은 또 얘가 마음에 안 들었어 마침. 그래서 요거를 빌미로 이제 서로 싸우다가 볼테르가 도망가게 됩니다. 도망을 가다가 푸데앙님이 이제 화가 났을 거 아니야. 어디 저기 프랑스 귀족놈이 나한테 막 깝쳐 이러면서 그래서 그 부하들을 풀어가지고 볼테르를 좀 잡아와 하게 되거든요. 그러다가 여행 중에 이제 여관에서 그 부하들한테 붙잡혀가지고 거의 10며칠 동안 감금당하고 폭행당하고 막 욕 들어먹고 그렇게 돼요. 그래서 굉장히 좀 굴욕적인 생활을 하면서 이때가 좀 결정적으로 궁정 생활을 끊게 되는 계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더 이상 청와대에 못 가겠다 이렇게 단념을 딱 해버리는 거지. 그래서 궁정 생활에서 좀 행복을 찾고 싶어 했던 것 같은데 볼테르의 캐릭터 자체가 워낙 강하다 보니까 그런 군주의 비위를 맞추는 삶이 좀 안 맞았던 것 같아. 그래서 자립의 길로 나가게 되는 좋게 말하면 좀 발판이 되고 나쁘게 말하면 조금 안 좋게 끝나게 되는 거죠. 실제로 어떤 말도 하냐면 네. 나는 이제 나 자신의 자유를 사랑했지만 운명의 장난으로 여기 왕 밑을 떠도는 신세가 되었다라고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기도 합니다. 또 자기 연민도 있는 사람이야. 다 가졌어. 없는 게 없어. 그래도 이건 또 어떻게 볼 수도 있냐면 신분 격차를 또 느끼는 사건도 될 수 있겠지. 그러니까 위에서 그 귀족이랑 싸우다가 막 쫓겨나고 했던 것처럼 아무리 볼테르가 날고 기어도 황제한테는 이제 못 비비는 거죠 결국에는. 또 이렇게 이런 사람이 또 그런 무능한 왕을 봤을 때 얼마나 한심하고 속으로는 그랬을 거 아니에요. 엄청 욕도 하고 싶었지만 조금 나름은 참았을 텐데 그게 조금 약하지 않았나. 부모 잘 만난 놈이 부모만 잘 만난 놈이 어디 이런 재능 있는 나를? 근데 또 그렇다고 아까 위에서도 말했지만 종교를 비판했지만 신을 부정했던 건 아닌 것처럼 왕을 비판했지만 왕을 또 없애자고 말했던 그런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진보되고 계몽된 왕이 정치를 잘해가지고 세상을 발전시켜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약간 세종대왕님 같은 느낌을 보면 될 것 같아. 자신이 되게 위대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백성한테 관심을 가지면서 세상을 좀 잘 만들어보자 그런 주장을 했던 사람입니다. 1754년이 되면 볼테르 나이 환갑입니다. 60세. 당시에 유럽인들 평균 수명이 한 40세쯤 됐는데 물론 뭐 전쟁도 있고 의료기술도 낙후하고 해서 그렇겠지만 이때부터 이미 나이가 많은 학자였던 거예요. 명줄도 타고났네요. 거의 명줄도 두 배를 살았던 건데. 평균보다 2배를 산 거니까 대단한 거지. 그래가지고 이제 스위스의 제네바라는 곳에 도착을 해가지고
이때부터 제네바 근처에 델리스라는 집을 막 짓고 해가지고 자신의 낙원적인 생활을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막 농사도 짓고 집필 활동을 하게 되는 거죠. 당연히 그 제네바에 있던 젊은 남자 여자 뭐 학자들이 볼테르를 엄청 따라가지고 그 주위에 있던 지식인들의 또 미움을 또 삽니다. 1756년이 되면 62세에 이제 국왕과 전쟁 문명 풍속 뭐 이런 책들을 또 정리를 하면서 풍속론이라는 책을 또 출간을 하거든요. 풍선론이요? 풍속론. 풍선론. 발음이 꼬이네요. 말을 계속 하다 네. 보니까. 입니다. 이것도 대히트를 치고 1758년이 되면 이제 프랑스와 스위스 국경지대에 있는 프랑스와 스위스가 이렇게 맞닿고 있는 지대다 보니까 그렇죠. 네. 그 국경에 있는 투르네와 페르네 이 두 곳의 영지를 구입해가지고 본격적으로 자신의 땅도 갖고 농사도 짓고 집필 활동도 하게 됩니다. 자신만의 왕국을 세운 건가요? 어떤 낙원을 세운 거지. 그리고 이때 아까 제가 소개해드리기로 했던 캉디드를 여기서 또 쓰게 되고 그러니까 제네바에서 이제 거주가 좀 힘들어져가지고 페르네로 와서 거의 20년 넘게 여기서 농사를 짓는데 그래서 페르네 영주라는 막 별명도 생기고 페르네 인구가 이때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나이 많던 볼테르 손 한번 잡아보려고 사람들이 모였다가 거기서 같이 눌러 앉아 살게 되는 거지. 약간 팔로워들이 되게 많은 사람이네요. 삼국지에 왜 유비이잖아요. 네. 유비가 조조랑 라이벌인데 조조랑 싸우면 맨날 지거든. 사실상 라이벌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이제 삼국지 주인공이다 보니까 유비를 좀 나오게 되는데 유비가 싸우고 지고 도망가고 싸우고 지고 도망가고를 반복한단 말이야. 맨날 도망가면서 근데 이 사람이 또 특이한 게 인기가 많아가지고 주위에 유비가 도망간다라고 하면 막 사람들이 막 쫓아와. 유비님 어디 가십니까? 그러면 아 도망가니까 나중에 얘기해. 그러면 아 저도 같이 갈래요 하면서 막 쫓아온다고. 유비는 좀 짜증 날 거 아니야. 나는 빨리 도망가야 되는데 내 주위에 누가 따라온다고 하니까. 하지만 그걸 다 품고 가는 것처럼 약간 볼테르도 약간 프랑스의 유비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여기에 왜 위치를 정했냐고 이제 사람들이 물어보니까 철학자라고 하면 뒤쫓아오는 개를 좀 피하기 위해서 땅굴을 몇 개 파놔야 돼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프랑스에 문제가 생기면 스위스로 도망가고 스위스에 문제가 생기면 프랑스로 도망가고 약간 이런 느낌으로 저택을 구매했던 것 같아요. 여기선 또 특이하게 어떤 걸 하냐면 또 노동자 운동을 또 하거든요. 사회 운동을 또 하면서 자신이 직접 공장을 막 운영을 하면서 네. 농노 해방 운동도 하고 하다가 물론 실패는 하지만 또 젊은 층들에게 굉장히 인기를 많이 샀겠지. 노동자 층들에게. 그리고 1759년이 되면 볼테르 나이 65세입니다. 이제 노인연금 받고 지하철 막 공짜로 타는 시점이죠. 네. 이때 드디어 캉디드를 출간하게 되고 1760년이 되면 평생 볼테르가 결혼도 안 하고 아기도 없었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그 조카 손녀를 양녀로 맞아가지고 되게 직극정성으로 잘 키우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벌었던 출판 비용으로 막 결혼까지 시키고 되게 잘 키우다가 1762년이 되면 68세인데 장칼라스라고 하는 남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한테 아들이 있었거든요. 네. 이 아들이 카톨릭으로 개종하려고 한다는 얘기를 듣고 장칼라스가 아들을 죽였다라는 누명을 쓰게 되면서 능지처참 사지가 다 잘리고 이런 형을 당하게 되는데 네. 이거에 대해서 볼테르가 굉장히 분노를 하면서 개입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생각해 보면 우리가 가톨릭이랑 막 개신교랑 이렇게 막 서로 막 싸우고 했던 시기인데 종교적인 갈등이 있는 시기에 이제 아들을 죽였다라는 누명을 쓰고 이렇게 처참 당하게 되니까 볼테르가 거기에 개입을 해가지고 명예 회복 운동을 해요. 3년 동안 막 그 변호사들이랑 싸우고 해가지고 결국에는 칼라스의 복권을 이뤄내게 됩니다. 그래서 명예를 다시 회복시켜주고 가족들한테 또 보상을 주게 되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었냐면 굉장히 종교적인 그런 맹신에 대해서 저항했던 사람인 거지. 그리고 1763년이 되면 네. 칼라스 사건을 또 토대로 해가지고 관용론이라고 하는 어떤 종교적인 관용을 되게 중시하는 또 책을 출간을 하고 당연히 히트를 치겠죠. 톨레랑스. 똘레앙스. 어떻게 알았어요? 그거? 그건 알죠. 어디서 배우신 건가요? 그거? 이건 옛날에 책을 봤어요. 파리 택시 운전사 이런 책에서 많이 봤죠. 프랑스 사람들의 약간 종특 아니면 약간 우리나라의 막 홍익인간 막 이런 그쵸, 얘기 하듯이 약간, 네. 약간 민족의 정체성 네, 이런 그런 걸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가 1766년이 되면 볼테르가 이미 나이가 72세거든요. 네. 이때 이제 종교 행렬을 모욕하고 십자가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라 바르라고 하는 사람이 또 혀가 뽑히고 손목이 잘려서 또 죽게 됩니다. 당연히 볼테르가 가만히 있을 리 없죠. 그쵸. 그래서 나서 볼테르가 또 나서가지고 하는데 이때는 물론 실패를 하긴 해요. 실패는 하긴 하는데 어쨌든 이런 거에 계속 지속적으로 개입을 했다. 1733년이 되면 79세입니다.
이제 파리로 돌아오고 싶었지만 중력도 좋아. 좋지. 파리로 돌아오고 싶었는데 이제 못 돌아오고 이때부터 본격적인 지병이 시작되거든요. 약간 전립선 쪽 병이었던 것 같은데 배뇨곤란을 와가지고 하필 또 전력 좋다고 하자마자 네. 알고 하신 거 아니죠? 아니. 아니요. 그래서 이때부터 투병 생활을 좀 시작하게 되고 1755년이 되면 출판사에서 이제 볼테르를 불러가지고 네. 우리가 당신이 지금까지 냈던 책들을 다 모아가지고 전집을 출간하고 싶다라고 해가지고 그런 것들에 막 감수 같은 것도 참여하기도 하고 아직까지도 나이가 많지만 죽지 않았던 거죠. 끝나갑니다. 1778년 그의 나이 84세가 되면 네. 2월 달에 드디어 파리로 복귀를 하게 됩니다. 거의 한 28년 만이거든요. 네. 스위스 국정에 있다가 이렌이라고 하는 이제 연극의 리허설을 위해서 돌아왔다가 사람들이 엄청나게 열렬하게 환호를 하게 됩니다. 이때가 이제 루이 15세가 죽고 16세가 즉위를 하면서 이제 파리로 복귀가 가능했던 건데 사람들이 엄청나게 모여가지고 몇 날 며칠 동안 축제하고 행사하고 그랬다고 해요. 네. 나이 많은 볼테르 한번 보겠다고 사람들이 막 줄 서기도 하고 그래서 막 프랑스 국립극장에서는 볼테르 흉상을 만들기도 하고 아카데미 나가서 기립박수를 받고 하는데 이미 몸이 너무 노쇠해가지고 같은 해 5월 18일 날 위에서 말했던 그 지병, 요독증이 계속 세지다가 5월 30일 날 84세의 나이로 죽게 됩니다. 이때도 이제 기독교에 대한 비판을 꾸준히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기독교식 장례를 못하게 됐었거든요. 네. 근데 어떤 말을 하냐면 신부님께서 천재에게는 규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라는 말을 하면서 배우에게는 어. 안 해주고. 그러니까 좀 이상한 좀 느낌이 있긴 한데 어쨌든 볼테르의 장례를 잘 수습을 해가지고 수도원에 안장을 하게 돼요. 그 원피스 만화 보시나요? 보죠. 그 카이도 아세요? 카이도? 요즘 나오는 캐릭터인가요? 약간 뿔 달려 있고 막 지상 최강의 생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양반이 어떤 사람이냐면 그냥 타고날 때부터 신체가 튼튼해가지고 이제는 좀 오래 살았다 싶어서 죽고 싶은 거야. 자살하고 싶어가지고 막 자기 몸을 칼로 찌르고 막 아파트에서 뛰어내리고 하는데 몸이 너무 튼튼해서 칼이 부러지고 안 죽어. 그런 것처럼 약간 카이도한테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카이도한테 막 죽음이 허용되지 않는다 이런 말 하거든요. 네. 그런 것처럼 이제 볼테르한테는 규칙이 적용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때가 이제 프랑스 혁명 11년 전인데 프랑스 혁명이 딱 발발을 하고 영웅은 죽지 않아요 같은 느낌으로 프랑스 7월에 파리의 팡데옹으로 이장하게 됩니다. 팡데옹이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 국립묘지 같은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평생 추방자로 살게 되다가 마지막에 프랑스 혁명을 또 겪게 되면서 자신은 다시 국민적인 영웅으로 추대되면서 프랑스 파리로 사후에 돌아오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볼테르의 파란만장한 인생사였는데 어떻게 좀 들을만 했나요? 되게 중간중간 이게 아는 단어들이 나오니까 그럴 땐 좀 반가웠지만 일단 인생이 되게 길고 네. 뭔가 감옥 갔다가 다시 환희받다가 도망갔다가 이렇게 반복되니까 정말 이 사람은 종잡을 수 없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 이런 놀랍네요. 인생 어떤 것 같아요? 살만할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앞에 인싸라고 제가 얘기했지만 이런 것이 인싸라면 전 인싸 아니고 인싸도 하고 싶지 않고 그러니까 평생 이제 변방을 떠돌고 적들도 많긴 했지만 그만큼 인기도 많고 돈 많은 삶이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런 걸 선택을 해서 살게 해주겠다고 해도 안 살겠다. 근데 이제 말년에 어떤 불의의 사고를 당한 사람들한테 이렇게 도움을 주는 역할도 했잖아요. 네. 그런 걸 보면은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고 사람이 뭐 악한 사람은 아닌 것 같고 자신의 신념에 따라서 행동을 많이 했는데 그 중에는 뭐 비판점도 물론 있겠지만 어쨌든 한 사람의 인생으로 볼 때 현대 관점에서 봤을 때도 굉장히 좀 진취적인 입장이 좀 있죠. 네, 그렇네요. 사실상 현대까지 많이 읽히는 책들은 많이 없는데 유럽은 좀 다르겠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사실 좀 득보의 입장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쵸. 저도 좀 들어본 적 없는 이름이었어요. 낱낱도 문과다 보니까 뭐 이런 거 윤리나 이런 시간에 배울 법도 한데 저도 그렇고. 근데 저는 윤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 윤리 안 했어요? 네. 뭐 했지? 윤리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제 윤리하면서 사실 볼테르 이름은 들어본 적이 없고 우리나라에선 영향력도 없는 사람인 것 같은데 왜 그런지 좀 생각을 좀 해봤는데 볼테르가 평생 했던 게 이제 정치 체제를 좀 비판하고 자유를 좀 강조하고 종교의 자유성, 타당성 이런 것들을 계속 검증하려고 했던 사람이다 보니까
현대에는 그게 너무 당연한 거야. 정치적 입장이 자유와 종교의 자유가 너무 이 당연하잖아요. 사람들이 다 이뤄놓은 거였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강조되지 않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어쨌든 마무리는 해야 되니까 네. 볼테르에 대해서 제가 좀 한 줄 평을 내리자고 하면 파란만장하게 살다가고 사건도 많이 일으키고 타고난 쌈딱이긴 했지만 좋은 면들을 좀 강조하고 싶어서 가져왔어요. 인권 존중이나 자유로운 사고, 종교의 평등, 진보적인 원칙 등을 주장했던 18세기 유럽 전역을 휩쓴 최고의 인싸 볼테르 이야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